미국 달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10% 폭락했거든요. 1973년 이후 최대 낙폭이죠. 처음엔 트럼프의 즉흥적인 정책 탓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전략이란 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달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도박. 성공하면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지만 실패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전략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전 세계 무역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외환 거래의 90%에서 달러가 개입하거든요. 미국인의 일상, 식료품 가격부터 주택대출 이자율까지 모든 게 달러 가치에 연동돼 있죠. 그런데 이 압도적 지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굳히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 못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아시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한국, 싱가포르,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믿기 힘든 속도로 발전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허허 벌판이던 곳에 마천루가 들어섰고 수백만 명이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 고급 자동차, 넓은 집에 돈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저축된 돈도 엄청났어요. 문제는 이 돈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시스템이 미성숙했고 은행도 불안정했으며 주식시장도 작았고 현지 기업들도 그 자본을 다 흡수하기엔 규모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가 미국에 유입됐고 결과는 놀라웠죠. 주식시장이 4배 이상 뛰었고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닷컴 버블에 광기 어린 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돈 때문이었어요. 벤처 캐피털과 투자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퍼부었고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겁니다. 10년 만에 거의 50%나 올랐거든요. 역사상 손꼽히는 상승폭이었죠. 당시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강한 달러는 좋은 거라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소비자들에겐 축복이었어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외국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일본 전자제품, 한국 가전, 중국 장난감이 미국 가정에 넘쳐났고 소비자들은 아무 노력 없이 실질적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쇼핑몰과 월마트 매장은 값싼 수입품으로 가득 찼고 미국인들은 이전 세대가 상상도 못할 풍요를 누렸어요. 하지만 이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가 비싸지니까 미국산 제품을 해외에 팔기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독일 바이어가 미국산 기계를 사려 할 때 환율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았고 한국 수입업자가 미국산 철강을 주문하려 해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값싼 수입품이 국산품을 밀어냈어요. 미국 공장에서 만든 텔레비전보다 중국산이 절반 가격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베트남, 멕시코 같은 곳에서 임금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노동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몇 달러만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었죠. 미국 기업들이 경쟁할 방법이 없었어요. 10년 사이에 제조업 일자리 300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산업 고용 비율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피츠버그의 철강 공장은 녹슬어 갔으며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들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했어요. 외국 자본이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금융과 기술 기업들은 강한 달러 덕분에 호황을 누렸고 표면적으론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 보였거든요. 평균 소득이 40%나 증가했으니까요.
뉴욕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는 황금기를 맞았지만 러스트벨트는 잊혔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이 극도로 불평등했다는 겁니다. 소득 증가분의 절반이 상위 1%에게 돌아갔고 하위 50%의 국민소득 점유율은 20%에서 13%로 떨어졌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처럼 제조업에 의존하던 지역들은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중산층 가정이 몰락했고 약물 중독률이 치솟았으며 지역 경제가 붕괴했죠. 하지만 경제가 호황이라는 착각 속에서 이 참극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2016년까지는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해입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방금 언급한 그 주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가 모두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걸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명확한 약속을 내걸었거든요. 일자리를 미국에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정책, 모든 결정의 목표가 하나였어요. 미국 내 일자리 유지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수십 년간 진행된 세계화를 되돌리고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를 지역별 무역 블록으로 재편하는 거였죠. 2016년 그는 실제로 시도했습니다.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의도는 명확했어요. 외국산 철강을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무역 전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17만 개 감소했고 미국 기업들은 460억 러의 추가 수입 비용을 떠안았어요. 철강을 쓰는 자동차 제조사들, 건설 회사들, 기계 생산 업체들이 모두 타격을 입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죠.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역효과를 냈다고 봤습니다. 미국 생산자들의 비용만 올리고 경쟁력은 전혀 높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내부 서클에서 빠르게 주목받은 주장이었어요.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관세가 발표되자 투자자들은 미국의 물건 파는 나라들 경제가 타격받을 거라 예상했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 자금이 오히려 미국으로 대거 유입됐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보관처로 여겨졌거든요.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것 같으면 중국 투자자들이 돈을 미국으로 옮겼고 유럽에 불확실성이 생기면 유럽 자금이 미국 국채로 몰렸습니다. 실제로 관세 발표 후 미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가 2천억 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투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몰리니까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간 겁니다. 달러가 비싸지니까 미국 제품을 해외에 팔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디트로이트에서 만든 자동차가 독일 시장에서 더 비싸졌고 텍사스 정유 공장의 연료가 아시아에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던 관세가 정반대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었고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었어요. 이 분석을 한 스콧 베센트는 나중에 트럼프의 재무장관이 됩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관세만으론 부족하고 제조업을 되살리려면 달러 자체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달러가 싸져야 미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팔리고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내에서 비싸져서 국내 제조업이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인 신뢰가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위기의 진원지였는데도 투자자들은 달러로 달려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는데도 말이죠. 달러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과거엔 자본 통제라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자국 통화를 살 수 있는 양에 제한을 두는 거죠. 중국이 지금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무역 협정에서
이런 개입은 사실상 불법화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거든요. 표면적으론 달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보통 대통령이라면 그랬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규칙을 깨는 걸 즐기기까지 하죠. 만약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연준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정을 찾아 유로, 위안화, 심지어 금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십 년간 미국으로 흘러들던 자본의 흐름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트럼프 팀은 완전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 보도에 따르면 그의 측근들이 마라라고 협정이라는 청사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달러를 약화시키는 구체적 계획이었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거꾸로 뒤집는 시도였죠. 당시엔 미국이 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했는데 이번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그의 행정부가 한 모든 일이 정확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해방의 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광범위한 관세 패키지를 발표했죠. 중국, 독일, 심지어 작은 나라 캄보디아까지 최대 49%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세계 무역체제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어요. 시장은 즉각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8% 가까이 폭락했고 나스닥은 더 심하게 떨어졌으며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달러는 수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어요. 투자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려 허둥댔던 겁니다. CNBC 앵커들은 경악했고 블룸버그 터미널은 빨간색으로 물들었으며 트레이더들은 공황 상태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조용히 관세 대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발표했던 내용을 거의 다 되돌린 거예요. 중국 관세는 낮아졌고 유럽 관세는 연기됐으며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실제 관세율은 처음 예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후퇴한 것처럼 보이죠. 논리적인 선택이에요.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으니까 물러서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목표가 마라라고 협정이 제시한 대로 투자자 신뢰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거였다면 완벽하게 작동한 셈입니다. 관세를 철회했는데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된 겁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고 연기금들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으며 중앙은행들은 달러 보유량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는데 훨씬 신중해졌죠. 이후 몇 주 동안 달러는 계속 하락해서 주요 통화 대비 12%나 떨어졌습니다. 유로 대비로는 15%, 엔화 대비로는 18%까지 약세를 보였어요. 동시에 달러의 주요 대안인 금에 대한 수요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섰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이 모든 걸 트럼프의 또 다른 즉흥극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헤드라인을 위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라고 말이죠.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달러가 약해진 이후 미시간에서 자동차 수출이 12% 증가했습니다. 포드와 GM의 공장들이 다시 활기를 띠었고 해외 주문이 늘어났거든요. 텍사스에선 석유, 가스, 정제 연료 같은 에너지 수출이 15% 가까이 올랐고요.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이 저렴해진 미국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침체됐던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철강과 기계 수출이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어요. 녹슬어가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고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빼면 달러만 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 전체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어서 기업과 정부가 빌릴 돈이 부족해집니다. 유동성이 마르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전반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36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진 정부에겐 엄청난 문제예요. 이미 이자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차입 비용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이자 지급액이 3,600억 달러씩 늘어납니다. 이미 정부 예산의 15% 가까이를 이자 납부에 쓰고 있는데 말이죠. 국방비보다 많고 교육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만약 금리가 2%에서 3% 더 오른다면 정부 재정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민간 기업, 특히 기술 분야가 팬데믹 이후 쉬운 돈 시대에 기록적인 부채를 쌓아 올렸거든요. 그 현금 대부분이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대한 투기성 베팅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서 칩 공장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확장했어요. 지난해 성장의 92%가 인공지능 관련 투자에서 나왔다는 추정도 있어요. AI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믿음 아래 수조 달러가 몰렸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갑자기 부채에 대해 2배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곳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은 특히 취약하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말이죠. 좋든 나쁘든 미국 경제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에 깊이 의존하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조용히 미국의 번영을 떠받친 지위죠. 이 지위 덕분에 미국은 지속적인 적자를 내도 싸게 돈을 빌려도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금 보관처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파산했을 겁니다. 달러를 약화시키는 건 이 역학을 바꾸기 위해 필요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박이기도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난 세기 동안 구축된 전체 글로벌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브레턴 우주 체제 이후 70년 넘게 유지된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신중하게 계산된 전략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정치 실험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베센트와 트럼프 팀이 정말 모든 걸 계획했는지 아니면 혼란 속에서 우연히 효과를 본 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유가 무엇이든 이 변화가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재편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달러의 지배력을 희생하려 하고 있고 이 선택이 미국과 세계를 어디로 이끌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겁니다. 성공한다면 미국 중서부는 부활하겠지만 실패한다면 2008년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